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합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인중개사 민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과제로는 내 재산권은 내가 지킨다입니다. 보시면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의 기본은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요즘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너무 주거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같이 살펴보실게요. 전세 사기란 일단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어떤 이유에서든 임차인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돈 못 준다, 배째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전세 사기란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전세 사기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많이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시면 요 갭 투자 사기, 일명 이제 깡통 전세인데 요 갭 투자 사기는 뭐냐면 이렇게 새 집이 있어요. 이 집을 매매로 인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도중에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도중에 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뀐 거죠. 나는 C, 임차인이고요. 근데 이 B가 계약 종료 시점이 돼서 돈 주세요. 이제 저 이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돈을 못 주는 거예요.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깡통 전세, 그래서 요 사례를 깡통 전세 혹은 갭 투자 사기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신탁 사기예요. 신축 빌라 등에 대한 사기인데요. 이 신탁 사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유주가 신축을 하는 거예요. 이 신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신축하기 위해서 어디 신탁회사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탁회사가 같이 돈도 빌려주고 뭐 하면서 이렇게 컨설팅도 해서 같이 분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과정에 보통 매매와 임대차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신축 빌라 등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신탁 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면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 진행하면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사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이제 대항력의 악용이에요. 대항력의 악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금일에 보통 잔금 치르고 나면 다음날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0시부터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요거를 악용을 해서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전세 사기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이제 요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때 보통 계약 전에 알아보시고 체크하실 사항과 계약일 당일에 이제 뭐 쓰실 때 매매계약서 쓰고 뭐하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체크해야 될 상황, 그리고 나면 잔금일에 체크해야 될 상황.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저는 이 시점에 맞게 해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전입니다. 계약 전에 알아보셔야 될 거는 보통은 이제 그 전에 그 집에 얻고자 하는 목적물에 대해서 시세하고 가치를 분석하죠. 그래서 이 집이 요 시세가 맞는 건지, 그리고 이 가치가 맞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어플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어플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내 땡땡 부동산 또는 K땡 부동산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보면 잘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가 어플이든 어디든 다 있지만 근데 신축은 없어요. 그래서 신축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축물 대장 공부사항이에요. 공부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혹시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그리고 주거용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세금 반환 보증금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축물 대장에서 공부사항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주거용이 맞는지 혹은 근린생활 건물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아까 첫 번째에 봤던 건축물 대장의 용도, 마찬가지 등기사항 증명서에도 그 용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건축물 허가 받기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전까지는 건물이 다 완성이 됐어도 등기부에 등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악용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신탁 등기가 있어요. 신탁 등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탁 원부, 혹시라도 신탁 등기라서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을 꼭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등기소에 가시면 신탁 원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 회사에서 반드시 동의를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점유하는 점유자로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가등기예요. 가등기는 이제 곧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다섯 번째 근저당 중요하죠.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 금액하고, 그리고 전세금, 내가 얻고자 하는 전세금 금액이 혹시라도 그 합이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통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70% 미만을 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경매장 오시는 분들, 입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 시세보다는 조금 더 싸게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세로는 절대 그 가격에는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제도에선 유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찰이 보통 1회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유찰이 한 번 될 때마다 20에서 30% 정도, 지역마다 틀리지만 서울은 한 30%까지는 이게 감가가 돼요.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0억짜리라 그래도 한 번 유찰되면은 7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챙기셔서 살펴보시면서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섯 번째로는 압류 가압류예요. 요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임대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우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금 체납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게 세금 체납이 직전일 수도 있잖아요. 되기 직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세랑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주인분한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또한 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게 되면 임대인 신용도, 이 사람이 뭐 국세나 지방세는 잘 냈구나, 혹은 경매가 될 일은 없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일곱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사 가고 싶은데 이 임대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이 직접 자기가 법원에 가서 신청한 거예요. 등기 명령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대차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하시면 당연히 내 보증금도 못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하시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소액인 경우에도 받지 못한다.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 그러면 절대 계약 체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면 여덟 번째는 전입세대 열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열람원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유무,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확인이 가능한 거고, 보증금 총액, 여기에 뭐 몇 명이 살고 있다면 그 총액이 얼마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자, 이제 계약 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약 시에 체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계약할 땐 꼭 신분증, 이분이 소유자랑 계약자가 같은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얘기했지만 수임인의 동의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분증도 확인하시고 수임인 동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약. 계약의 꽃은 특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약도 많이 확인을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문구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자면, 선순위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 선순위 전세금 반환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완벽한 특약.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문구는 임대인은 잔금일 이길까지 임차인의 선순위 권리의 하자가 없도록 한다라는 이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혹시라도 이 선순위 권리에 하자가 있게 임차인이 뭐 중간에 임대인이 중간에 뭐 대출을 받았거나 혹시 그렇게 된다면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한다라는 요 특약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거를 청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 특약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얼버무려서 이렇게 넣게 되면 그것마저도 이제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넣을 때 예를 들자면 뭐 그 기간이나 뭐 이율 얼마를 줘라, 연 얼마를 줘라, 뭐 3%를 줘라, 뭐 이렇게 해야지만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요거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음 번째는 이제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거는 특약으로 어떻게 넣냐면 보증보험을 이제 본인이 들고자 했어요. 근데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증보험은 항상 선임대차 후에 선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집이 될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약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해서 특약을 적어주시는 게 안전장치로서 좋겠죠. 다음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전장치로서 참 좋고 경매 시에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보증보험이 세 가지 상품이 있어요. 세 가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 각 상품마다 가입 조건이 틀리고 전세 금액에 대한 그 적용 범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전세 금액의 요율에 따라서도 적용 범위가 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체크하셔서 보증보험에 드시길 바랍니다. 잔금시, 이제 잔금시에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잔금시에는 이제 보시면 대항 요건이라는 건 이제 경매라도 혹시 됐을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항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에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과 대항 요건은 틀립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거주하는 동안은 이 주민등록을 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 중에 한 명이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변제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우선변제권은 아까 얘기한 그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난 다음 확정일자인 도장을 받아요. 계약서에 이렇게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나는 여기 이사 왔어요. 주택의 인도, 집 열쇠나 비밀번호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인도 받아주세요 하고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에 이렇게 도장을 꽝 찍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음날 0시에 우선 변제권이 취득이 돼요. 이 우선 변제권이란 경매 혹은 공매, 뭐 앞에 얘기한 뭐 국세나 뭐 이런 거에서는 또 후순위로도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정일자인을 받게 되면 경공매에서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인 도장 반드시 잊지 마시고 꼭 찍으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1 이제 임대인 중에 제1 XX라는 분이신 거죠. 이러신 분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이제 잔금일
이렇게 집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서 이제 7월 7일 날 이사 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 날이 7월 7일인데 7월 7일 날 이제 임차인이 왔어요. 그리고서 7월 7일 날 돈도 다 줬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날 우리가 대항력이 이제 이분은 짐을 다 이제 꾸리고서 이삿짐 다 풀고 이제 오후쯤에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주택의 인도, 대항력, 대항 요건 플러스 아까 얘기한 그 확정일자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요 7월 7일 당일날 대출을 실행한 거죠. 정말 이거는 이제 시간적 간극을 두고서 사고가 나는 일이에요. 몇 시간 차이로.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잔금을 받게 돼서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면 그 대출 실행한 곳이 이제 1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자로 밀리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악용하는 경우에요.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릴 거는 뭐냐면 이런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결제대금 예치제도라는 에스크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용 사례가 많지는 않고 거기에 또 부동산에서는 조금 더 이용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세대 제도가 이제 한국에서만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제 전세금을 이제 기존 임차인하고 또 이제 새로 오는 임차인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도미노처럼 이렇게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해서 예치를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이 사람한테 임대인을 100% 믿지는 못하니 뭐 제3자인 뭐 공인중개사나 혹은 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기간은 언제까지냐? 그러면은 나는요 임대인을 못 믿겠어요. 죄송하지만 제3자인 공인중개사 혹은 금융기관에 이 돈을 예치해 놓고 그런 다음에 거래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걸 좀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하고 있다가 이행이 완료되면 그때 임대인에게 돈을 주세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이행의 완료란 언제까지냐?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 시점 혹은 뭐 이사 올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세요 하고서 임대인한테 주세요라고 전달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예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야기를 잘 하셔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등기소 마감일 직전에 등기소 마감 시간 직전에 가셔가지고 내가 선순위가 맞는지 등기부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세요. 등기부가 많이 깨끗하네요. 아까 처음 계약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잔금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하시고 주민등록 이제 하고 대항력, 대항요소 이제 대항요건이 주민등록하고 인도하셔야 되니까 이제 주민센터 가서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인 도장 꽝 받으시면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예치제도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부동산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시간하고 비용이에요. 그래서 시간하고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은 이제 안전한 재산권 보호,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에스크로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제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준비를 하고 열심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야기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전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많이 숙지하시고 보신 다음에 계약하시고 살펴보시고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